SK그룹은 이 자소서 항목이 어렵기로 유명하잖아요. 이 SK하이닉스도 역시 만만치가 않겠죠? 네, 맞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그 SK 그룹의 자소서를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요. 자소서 항목 만만치 않습니다. 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만만치 않고 분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보통 한 500에서 700자 정도라면 SK 하이닉스는 700자에서 1000자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한 항목당 A4 한 장 정도는 작성을 해야 되는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뭐 지원 동기나 성장 동기가 성장 과정, 뭐 성격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고 모두 다 4개 항목이 다 역량 기반 자소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과거의 경험을 좀 쓰게끔 하고요. 그 경험을 토대로 이 지원자의 역량을 좀 확인하는 그런 유형의 자소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소서의 작성 기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매우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이제 자소서를 작성하게끔 이렇게 가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자소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자소서 가이드가 자소서 항목보다도 훨씬 긴 거를 볼 수 있거든요. 역시 SK하이닉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하나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첫 번째 항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항목은 바로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SK하이닉스는 자소서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기준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는 사실은 이 가이드에 따라서 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보다는 무엇을 써야 하느냐에 더 많은 고민을 쏟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역량 기반 자소서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 항목을 줌으로써 이 항목에 대답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이 해당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발 1번 항목 같은 경우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운 경험 그리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을 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바로 성취 지향성이나 목표 의식, 그다음에 뭐 위기 관리 능력, 추진력 같은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항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어떤 사례를 쓸 때, 내가 이 경험을 쓸 때 성취 지향성, 목표 의식, 위기 관리 능력, 추진력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사례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취 지향성이나 이런 목표 의식 같은 거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내가 설정한 목표가 남들의 기대 수준보다 높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항목 문항을 보시면 최고 수준의 목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되게 최고 수준이 어디까지일까 하고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 기준을 잡기가 좀 힘든데, 그럴 때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다른 사람의 기대 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스스로 설정한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은 뭐 인턴을 했거나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아니면 공모전에 갔거나 여러 가지 뭐 경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아실 거예요. 주변에서는 뭐 이 정도면 잘했다라고 하는 수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그보다 더 잘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그것을 이뤄냈던 경험들에 대해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많은 취준생 분들이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 인턴 과정에서 뭐 선배님들이 좀 어려운 과제를 줬거나 뭐 일정이 타이트한 과제를 주었을 때 이것을 뭐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냈다 이런 류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근데 이거는 이 질문하고는 좀 적합하지 않은 내용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발적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목표 수준이 설정된 거는 자발적으로 설정한 게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그 수준을 정해주는 거고 본인은 그저 열심히 했던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은 좀 배제를 해야 되고 본인 스스로 목표를 좀 높게 잡았던 그런 경험들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쓰실 때는 성공한 사례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에도 딱 있잖아요. 성취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했기 네. 때문에 실패했던 거를 굳이 막 억지로 포장하기보다는 내가 좋은 결과를 냈던 것, 좋은 칭찬을 받고 좋은 피드백을 받고 그런 좋은 성과를 냈던 그런 경험들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목표를 설정한 과정 자체를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남들의 기대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남들의 기대 수준은 어느 정도였었는지, 왜 그 정도 수준에서 있었는지,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은 이만큼인데 이게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이며 네. 내가 왜 이 정도까지는 해야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는지, 그것의 동기부여가 된 어떤 계기들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네. 그런 상황들을 설명을 해줘야 이 사람이 설정한 목표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목표인 거구나라는 게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목표를 설정한 과정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 마지막에 보시면, 가이드의 마지막에 보시면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자소서 항목이 이렇게 조금 타이트하고 좀 빡빡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이 좀 거짓말하는 경우들도 있고 과장해서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유형의 자소서 항목이 나오잖아요. 이 자소서 항목은 100% 면접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면접관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수상을 하지 않고 뭐 학점이 없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를 대비해서 약간 이제 좀 과장하거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경고성 멘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면접에 가면 분명히 물어보게 되고 아마 질문들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에 이 자소서 항목을 구성하기 위해서 700자 1000자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과장하게 되면은 면접에서는 속된 말로 다 드러나고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짓말하지 마시고 좀 진실되게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 항목에서 중요한 점은 이 본인이 설정한 목표가 남들이 기대하는 수준보다 높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 목표가 타인에 의해서 세운 게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세운 목표여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항목은 어떤가요? 네, 두 번째 항목은 바로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써야 하냐가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이 드러난 사례를 쓰는 겁니다. 우리 창의성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뭔가 되게 이렇게 예술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창의성의 어떤 의미를 조금 더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내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어떤 새로운 생각, 방법, 유용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주변에 영향력을 미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창의성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이드를 보시면요, 주변 반응,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의 주변 반응을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반응이 시큰둥하면 그거는 좀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변의 반응을 설명을 할 때는 주변의 범위가 좀 넓을수록 좋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적용되는 범위가 넓을수록 이 창의성이 높다라고 평가돼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내 옆에 있는 이 친구에게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동아리 전체에 적용되는 아이디어였는지, 우리 학과 전체에 적용되는 아이디어였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내가 속한 부서에 해당되는 건지, 뭐 전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다라는 건지, 아니면 이 내가 만든 뭐 보고서나 이런 아이디어가 사장님께까지도 올라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주변의 반응이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런 반응을 떠나서 어떤 그런 범위까지도 좀
포함하는 그런 반응들을 언급해 주시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그 시도를 했을 때 감수해야 됐던 점들을 또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때는 어떤 개인적인 것들을 쓰는 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도했을 때 내가 시간을 더 투자했다라든지 내 체력을 더 소모했다라든지 아니면 내 노력을 내 돈을 더 썼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일, 이 프로젝트 자체 혹은 일에서 감수해야 됐던 그런 리스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방법대로 그대로 했으면 평균 5점 정도는 계속 받을 수 있었는데 새로운 방법을 도입을 하면은 잘 되면 10점, 못 되면 빵점 이런 식의 그런 일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 항목은 창의성하고 문제 해결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 해결력의 핵심은 뭐냐? 당면한 문제를 굉장히 긴급하게 기민하게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 해결력에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을 서술하라고 했을 때 당장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가지고 뭔가 창의적인 거를 발현을 해가지고 해결했다라는 것도 괜찮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과제를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어떤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지? 이런 흐름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제 회사에 다니거나 아니면 그냥 일을 하거나 친구들 만나보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문제가 다 생길 걸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는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고 회사 생활하면은 쟤는 왜 알면서도 저래? 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 항목에 대해서 작성을 하실 때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본인이 발현을 시켜서 그 문제를 예방을 하고 그리고 그 예방책이 좀 넓은 범위에 통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드러나게끔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두 번째 항목은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보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전문가님만의 꿀팁은 당면한 문제를 이렇게 급급하게 해결하기보다는 미리 발생할 것 같다 하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서술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항목도 설명해 주세요. 네, 세 번째 항목은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입니다. 가이드에도 나와 있지만 전문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문성을 당연히 중요하죠.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전문성은 당연히 중요한 건데 왜 이거를 굳이 물어보느냐. 사실 시험을 보거나 특히 하이닉스는 이공계에 아주 특화된 기업이다 보니까 필기 시험 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 전문성은 매우 쉽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얼마나 지식을 잘 알고 있는지. 그런데 굳이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바로 사람은 과거의 행동 패턴을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쉽게 흔히들 사람 잘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던 사람은 입사 이후에도 이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 갈 거라는 그런 기본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냥 남이 하는 대로 그냥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앞으로 입사에서도 그냥 노력하지 않고 지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좀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전문성의 영역은 반드시 지원 직무와 유관해야 합니다. 내가 영업을 썼는데 설계 관련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설계 관련된 포지션인데 마케팅 관련된 수업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혀 이제 아무런 맥락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전문성의 영역은 이 지원 직무와 연관되는 것들이어야 하고요.
다만 그 내가 노력을 기울인 어떤 범위, 활동의 범위는 제한이 없습니다. 학과 수업도 괜찮고 프로젝트도 괜찮고 뭐 인턴십, 뭐 동아리, 뭐 아르바이트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 지원 직무와 유관하게끔 활동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야 합니다. 특히 이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뭐 논문, 그다음에 특허 출원 아니면은 뭐 이게 수상 경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한 것들도 매우 좋은 평가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이닉스의 이제 주요 직무들이 대부분 이제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그런 직무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특허 출원이나 논문이나 자격증이나 아니면 수상이나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이 사람의 그 지적인 수준을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은 이쪽에다가 이 전문성 부분에다 녹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이드 부분을 보면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류하고 있는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학생인 경우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류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동아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배님들, 뭐 교수님들 이 정도겠죠. 그런데 이거를 물어봤던 거는 아까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계속 입사 후에도 개발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입사를 하고 나면은 직무와 관련된 이런 네트워크들, 모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엔지니어 들 같은 경우는 그런 모임들, 학회, 뭐 세미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은 자기가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회사에 가서도 그런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인 경우에는 그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뭐 그냥 선배님들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뭐 동아리 활동 정도 하는 게 뭐 이런 뭐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너무 이렇게 제한을 두기보다는 이제 이런 활동들을 했고 이제 입사를 하게 되고 내가 이제 하이닉스 직원이 되면은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더 넓고 더 전문성이 높은 곳들과 교류할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 세 번째 항목은 직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려는 항목이고요. 이 SK 하이닉스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학교 수업이나 경험 중에 직무 전문성을 쌓았던 경험을 좀 잘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이죠. 이번에는 네 번째 항목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 번째. 드디어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왔습니다. 마지막 항목은요,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자원 활용 그리고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며 팀워크를 발휘하여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에 대해 소술해 주십시오입니다. 얼핏 보면 좀 단순한 이제 팀워크를 물어보는 항목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좀 뜯어보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능력 그리고 자원 활용 능력을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 주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과 자원 활용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사실 회사에서는 혼자서 혹은 우리 부서에서만 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협조 그리고 타 부서, 다른 부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게 돼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협력을 잘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사실 회사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물어보는 거고요.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작성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이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부분들 조금의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일이든 자원은 무한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것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협력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내가 주어진 자원을 잘 활용한 것도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내가 부족한데 다른 사람의 협조를 구해서 이것들을 채워넣고 부족한 것들을
좀 보완해내는 이런 경험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타인의 협력을 이끌어낼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터치를 하기도 하죠. 그 상대방의 감정을 터치해서 이제 이끌어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설득하고 막 객관적인 자료 막 해가지고 이 내 말이 맞지 않냐 이러면서 설득을 해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조직의 어떤 체계라든지 위계 질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옆 팀에 있는 김대리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김대리가 안 들어줘요. 그러면은 우리 팀장님 박 부장님한테 가가지고 김대리가 안 해주는데요. 그러면 이제 박 부장님이 김대리가 있는 팀한테 가서 최 부장 그것 좀 해주지. 그러면 최 부장 알았어. 그리고 이렇게 시키게 되니까 그런 이제 위계 질서의 이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학교 생활이나 뭐 학회, 뭐 동아리 이런 데서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나와 같이 조 과제를 하는 친구가 좀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친구의 뭐 감정을 조금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이해해주고 해서 좀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떤 뭐 근거 자료들, 뭐 설문조사 자료라든지 상대방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 뭐 설문조사 자료라든지 뭐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거 자료를 들이밀면서 내 말을 좀 따라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예를 들면 내가 아르바이트나 뭐 인턴을 하는데 뭔가 잘 안 됐을 때 내 상대 바로 상사 선배가 아니라 뭔가 제3자의 어떤 영향력을 빌려와서 뭔가를 해결을 했다라든지 이렇게 좀 그런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협조를 이끌어내는 과정들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조금 머릿속에서 좀 기억을 해보고 이 내용들을 좀 구성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이 4번 항목도 좀 힘들긴 하지만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항목은 얼핏 보면 이 단순한 팀워크를 물어보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주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능력과 또 주변의 자원을 좀 잘 활용하는 능력을 확인하려는 항목이었고요. 이 네 번째 항목을 좀 잘 작성하려면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성과를 냈던 경험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전문가님의 말을 들으니까 조금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지원자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서 좀 반복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각 항목에 좀 적합한 사례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문항마다 보려고 하는 그 역량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드러나는 그런 항목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본인의 행동을 이제 좀 드러내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의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회의 안건에 대한 자료를 내가 미리미리 만들어서 회의 전에 다 공유를 해서 회의가 뭐 이게 좀 적극적으로 운영되게 했다라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좀 드러나도록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이 자소서가 힘들잖아요. 어려우니까 많은 분들이 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좀 쉬운데 먼저 쓰고 SK 나중에 써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반대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SK부터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SK는 지금 구조를 다 정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조에 맞춰서 그 가이드에 맞춰서 쓰면은 자소서가 굉장히 탄탄한 자소서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른 데다가 적절하게 변형하게 쓰시면 돼요. 완성도 높은 거를 다른 기업에도 쓸 수 있는 거죠. 네, 이 SK 하이닉스 질문 항목이 어렵다고 뒤로 절대 미루지 마시고 좀 미리미리 작성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을 위해 알차게 준비한 기업 완전 분석 시리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모두 취업하는 그날까지 자플래닛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